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그 행운이라는 요소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행운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투자. 그걸로 여기 써놓은 거는 투자를 시작하는 초기에 특별히 더 고려가 필요하고, 계절을 고려한 공격적 방어적 스탠스를 구분하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주식시장의 계절, 사계절,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어, 한번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내 투자 원칙에 반영해야 될 부분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좀 다르게 할래.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쨌든 오른쪽 왼쪽을 뭔가 결정해놓고 듣지 말고 한번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일본 사람인 것 같아. 주식시장의 사계절이라는 거 있는데, 경기에 따른 정책적 영향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보면 그림이 그걸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 금융 장세가 있고 실적 장세가 있고 역금융 장세가 있고 역실적 장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금융 장세가 오고, 이거 보면은 이게 평균이라는 게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썼겠지. 경기가 상승하는 시기, 금융을 긴축하는 시기, 경기가 하강하는 시기, 경기가 상승하는 시기, 이제 사이클을 그린다는 뜻이고, 이거 봐. 경기 과열, 금융 긴축 실시, 생산활동 위축, 경기 침체, 기업 실적 악화, 제품 재고 조정, 금융 긴축 해지, 생산활동 상승, 기업 실적 회복, 제품 재고 보충. 아, 이런 경기가 순환되는 계절이 있다. 읽어보자. 이거는 어디서 발췌했냐면 미스터 마켓 집에 있는 거, 이다톤이라는 분이 그 부분 발췌한 거야. 금융 장세, 주식시장의 돈. 금융 장세는 불경기의 주가 상승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경기가 하락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시기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국가의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부양에 나선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외에 정부 역시 예산을 증액하여 재정 부양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독려한다. 그럼에도 기업의 실정은 여전히 나쁜 시기다. 경기 상황과는 다르게 주가는 경기 대책과 함께 단숨에 반등한다. 통화의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투자 가능 자금이 늘어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가는 경기 상황을 선행하여 상승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미리 상승한다는 거지. 일부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면 일회성 회복으로 받아들이고 주식을 매도한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매도했던 이들마저 당황하여 주식을 다시 매수하게 되고, 이는 주가를 더욱 상승시킨다. 실적 장세, 주식시장의 여름. 실적 장세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아까 봄에 어떤 조치를 했다고 그랬지?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했어. 그다음에 정부는 예산을 증액해서 재정 부양에 돌입했어.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게끔 하는 조치를 한 거지. 그랬더니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다. 이때는 정부가 공공 부분의 투자 확대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던 금융 장세와는 달리 민간 부분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실적 장세 중에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기업의 실적 개선이 이를 상쇄하고 났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 진행 기간은 금융 장세보다 길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상승한다. 기업들은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고 소비도 증가 흐름으로 돌아선다. 쉽게 얘기하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정부도 정책을 내세우고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더니 경기 부양 효과가 생겨서 기업이 뭔가 정상 잘 돼. 활성화가 되니까, 야, 이거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정부는 금리를 너무 풀어줬던 거를, 낮췄던 거를 다시 조금씩 올려. 근데 그게 원래 기업한테 부담이 되지만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제 화랑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기업이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그러면서 주가를 또 상승한다는 거지. 이 코로나 오고 나서 다양한 판단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중에 공급되는 돈을 팍 늘렸잖아. 그리고 봄을 맞이했고 여름을 달렸나? 여름을 아직 안 달렸나? 이 여름이 왔냐 안 왔냐가 시계를 놓고 보면 좀 판단이 다른 것 같아. 여름이 와서 지금 가을이 왔고 겨울로 다가갑니다라고 이미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 침체되는 거 맞아?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고 기업들 돈 잘 버는데 잠깐 이런 거고 본격적인 실적 장세는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명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봄, 여름 가서 가을, 겨울 가는 중이다라고 보거든. 근데 아빠는 조금 다르게 보고, 아직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가치 판단을 개인마다 다르게 하면서 거래가 되는 거지. 기회가 있어 하는 사람은 살 거고, 야 이거 애매한데 지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팔고. 항상 그 가치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매매야. 좋다는 사람과 싫다는 사람. 그 원리를 이해하면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하구나.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간이 올 거야. 다음, 역금융 장세, 주식시장의 가을. 역금융 장세는 경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과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시기다. 과하게 풀린 유동성 탓에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긴축 정책을 펼친다. 이 시기에는 자산 가격 버블로 인한 외부 경제 충격을 가능성도 증가한다. 증시의 특징으로는 신고가 종목의 숫자가 급감하고 새롭게 최고가를 경신하는 게 신고가라고 그런 거야.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이후 횡보하던 종목들의 하락이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지만 정부의 긴축으로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된 주식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고 가치평가 측면에서 싸 보이는 주식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고 이를 매수하려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을 시도한다. 그러나 회복하던 주가가 기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두 번째 천장을 만들게 되고 이후 주식시장은 강세장의 종말을 확인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금융긴축이나 뭐 고점을 기록하는 애들이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거나 이거 보면 지금 가을이고 겨울 아니냐 맞아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왠지 아빠는 좀 다르게 보고 싶은 약간 척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역실적 장세, 주식시장의 겨울. 역실적 장세는 경기순환으로 말하면 경기의 후퇴기 불황기다.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좋았던 역금융 장세와는 달리 기업의 본격적인 실적 하락이 나타난다. 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 금리가 하락 기미를 보이는데도 경기는 더욱 나빠진다. 증시의 특징으로는 신저가 종목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악재가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무차별적인 투매가 발생하고 한다. 본격적인 겨울이 왔나? 네, 겨울이 나쁘지 않은 게 기회지 기회. 돈이 있는 사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겨울이 오기를 기대하겠지. 근데 이미 현금이 하나도 없고 투자가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혹하게 너무 힘든 겨울로 느껴지겠지. 중립 포지션이 되려면 일부라도 이 겨울을 본격적으로 겨울이 왔을 때 내가 예측을 하든 안 하든 갑자기 겨울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20, 30%의 현금 비중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맞춰가면 될 것 같아. 아빠도 어느 정도 보니까 크진 않지만 추가로 싸지면 이렇게 떨어졌어 싸졌어? 그럼 사지 뭐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심리관리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더라고. 하락하면 무방비로 두드려 맞는 느낌하고 야 이거 떨어져? 그럼 내가 좀 더 산다. 계좌를 A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를 미리 사는 종목이 있으면 B 계좌에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내가 이 정도 떨어지면 더 사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게 주식시장이 변동되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심리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편안한 투자가 되려면 현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현금도 하나의 투자 수단이다. 투자 포지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라가미 구미호의 사계절에 대한 측면은 비슷한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폴스톨라니 할아버지의 달걀 모델. 요거는 금리에 따른 부자들의 심리 변화 측면에서 접근했다. 아까 우라가미 구미호는 경기에 따른 정책적 영향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아까 구분해 본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많이 봤을 테니까 집에 맘스 보드에 붙어 있지. 자, 읽어보자. 부자들, 큰손들이 어떤 원리로 자산을 운용하는지 알아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이미 축적된 부를 지키려고 하는 존재다. 현재 부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한다. 기회비용 차원에서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이 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옮겨탄다. 개인 투자자 전략, 한 발 먼저 가서 기다리는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이고. 출발점, 리스크 없이 가장 수월하게 부를 지키는 방법이 적정 금리일 때 은행 예금이다. 시작이지. 은행 예금은 예금자들에게 절대 손실을 입지 않고 돈을 불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 위험성이 없지. 정해진 수익을 주니까 이자를. 금리가 하락한다. 다른 안전자산을 찾아 나선다. 확정금리로 채권을 얘기하는 채권의 확정이자율 현재 금리 하락에 따른 시세 차익의 두 마리 토끼. 이걸 추구한다는 거지. 요 링크를 보면 신용을 채권이 왜 중요하고 이 채권하고 주식하고의 예금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보면 좋은 것 같아. 금리가 바닥에 접근한다. 채권 매력이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 새로운 투자처 부동산으로 이동하는데 시세 차익보다는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개념보다는 현금 흐름이 임대 수익이 월세 받는 거지.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금리 주는 거, 이자율 그런 것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돼서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통해서 간다 그랬잖아. 그다음 부동산 거품이 생기고 부동산 수익 실현하고 금리 인상이 논의된다. 주식시장으로 이동한다. 부자들의 속성에 가장 맞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초우량 기업, 배당주 위주로 진입한다.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동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린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에게 적당한 중소형 종목이나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초우량 배당주로 관심이 쏠리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당황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 부자들이 들어올 때는 안전한 거를 추구하는 걔네들의 속성 때문에 어중간하고 애매한 이런 기업들은 안 사는구나. 초우량 기업들. 그다음에 갖고 있으면 배당을 주는 배당성에 강한 기업들 위주로 가는구나. 그럼 자금이 글로 쏠려가면 왜 내 건 안 가고 쟤네들만 달리는 거야. 이런 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지. 그걸 이해해야 당황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 주가가 오르고 부의 효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경기는 과열, 각종 지표 및 장밋빛 하란기의 기업 성장의 과실인 주식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난 뒤에 안전한 예금으로 다시 갈아탄다. 경기가 과열되고 각종 지표가 장밋빛이 되고 이 하란기에 기업이 성장할 테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어떤 제일 유리한 조건인 시기에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지.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안전한 예금으로 가야지라는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잖아. 불안하고 싫으니까. 이 안전한 예금으로 다시 갈아타는 이 시기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타이밍이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타이밍을 10년물 국채금리 4%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부자들이 가진 돈을 뭔가 가진 돈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접근이 강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돼도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하고 금리하고 채권하고 이 관계를 같이 봐야 내가 상대적으로 내 돈이 녹고 있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유리하나,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해가 된다.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 부자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뒤처리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점해라. 금리 변화라는 건 보유 자산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재력가들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잣대다.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 금리가 오르다가 멈추고 내려가는 타이밍 찾기. 위험부담 각오. 돈을 빌려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대출 이자율은 상승한다. 예대 마진이 커질 때가 이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업가 정신 회복, 투자 증가, 은행 수익 급증, 은행주 급등, 경기 반전 신호, 채권 시장 동향, 금융 메이저들의 향후 경기 전망을 엿볼 수 있다. 경기 전망이 밝을수록 신용 스프레드가 내려가고 장당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자산 가격 상승 예상하고, 이런 거를 보면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상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얘기한 거야.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해서 지금 설명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증상들, 이런 어떤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런 거고. 그래서 코털의 할아버지가 투자자하고 초기돈을 구분하는 게 있어.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투자자고, 왜 투자하는지 이유를 모르면서 아무 때나 투자하는 사람이 투기꾼이다. 그리고 옛날에 표현이 있대. 이자율이 7%, 물가상승률이 3% 이내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테크 수단은 예금이다. 두 개 같이 얘기하지. 이자율하고 인플레이션하고. 그래야만 내 돈이 녹는 거를 해지하느냐 방어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개념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이자율만 따져서면 안 되고 항상 물가상승률하고 같이 비교해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내 돈이 녹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부자들의 어떤 행동이 이해가 된다. 이거 더불어 콥스라이가 말한 투자의 기본 원리. 가격에는 심리적 불균형이 반영된다. 심리적 불균형을 제어한 가격을 내재 가치라고 볼 수 있지만 이데와 같은 말이다. 가격이란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등락하면서 심리적 흥분과 공포, 균형을 반복하는 과정일 뿐이다. 유사일에 매매가 이루어진 순간은 항상 싸다와 비싸다 간의 충돌이다. 분명히 한 명은 손해다. 상거래의 핵심은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거래는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각종 분석의 결과 주목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다. 평균 회계 심리. 적정을 파악하는 수단이지. 서로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둘 다 평균 가격을 의식하게 된다.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이유, 원리지. 경계를 보는 눈, 평균의 범주를 벗어난 움직임이 단순한 일시적 일탈인지 평균 자체를 이동시키는 이탈인지를 파악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정보는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도구일 뿐이다. 장기 투자의 강점, 시세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최상과 중립, 이건 저번에 읽은 거네. 최악의 국면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고 기간 이익을 공평하게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근데 반드시 좋은 투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 투자가. 장기 투자는 경제에 커진 파이와 동행하는 것이다. 플러스. 그러니까 빼먹기가 아니라 점점점 파이 자체. 피자를 한 판을 시켜서 누가 많이 먹냐가 아니라 큰 피자를 시키자는 거지. 그런 게 되는 거고, 장기 투자는 성장하는 기간 동안 투자, 계획과 기대 확인이 필요하다. 기관 자금은 개인과 달리 투자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형 우량주, 쏠리는 이유지. 그러니까 보여주기를 해야만 하는 자금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하고의 장단점 비교할 때 항상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지. 투자를 꿈꾼다면 수익보다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출발이 빼기부터 시작하는 거고 있는 거고. 그다음 하워드 막스의 투자가 마켓 사이클의 법칙. 그러면 사이클이 있고 계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켓 사이클 대응이란 사이클을 이해하고 사이클을 겪는 데 필요한 심리적, 재정적 수단을 갖는 거다. 논리적 판단을 하고 채택한 속성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이클 포지셔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공격적으로 할 거냐 방어적으로 할 거냐,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한다.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투자 자본을 확대한다.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지. 너무 좋은 시기면. 위험 자산을 보유한다. 예금이나 채권보다 주식을 산다는 거지. 시장 민감도가 높은 자산 전략을 사용한다. 워낙 상승 추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올라타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공격적으로 한다는 뜻이고, 방어적으로 한다.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이거 시즌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투자 자본을 축소한다. 빌린 돈을 투자하겠다. 빌린 돈 갚는 거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겠다. 이게 언제 급락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막 패닉이 빠질지 몰라. 그때 내가 살 돈을 만들어놔야지 하고 미리 현금을 확보하는 거. 안전자산을 강조한다. 투자를 하는데 내가 주식에만 투자할 필요가 있나? 채권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 투자를 하는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성격을 달리 알볼 수 있다. 이런 거고. 호황이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좋은 자산으로 전환한다. 경제가 좋든 안 좋든 화장실에 쓰는 휴지는 써야 돼. 만약 휴지만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그거는 크게 영향 안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색채가 뚜렷한 기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지. 대응의 한계. 미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동시키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이것 또한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럴 확률이 높다 아니다 이 정도의 개념일 뿐이다. 그러면 사이클의 최극단이라는 판단일 때만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어느 정도 확실한 시간에만 저런 조정을 하는 게 의미를 가진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성공의 사이클에서 확인되는 통찰. 성공적인 투자는 반복되기 어려우며 이것은 성공적인 투자가 연속적이라기보다는 사이클을 따른다는 의미다. 그래? 반복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워? 그렇다면 사이클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거 아니야? 오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성공을 판단하는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사이클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것은 개인적 성향, 상황에 맞는 기준이어야 한다. 시계열 차이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건데 이렇게 상승하다 떨어져. 근데 이때는 막 올라간다, 막 난리 난다, 망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길게 보면 장기 상승의 특정 하락기일 뿐일 수 있다. 1, 2년 동안 막 이렇게 되는데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길 수 있지. 블랙스완, 회색 코뿔소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경제 충격이 와서 확 꼬꾸라지는 거. 그때 블랙스완을 만난다. 그 다음에 야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뻔히 예상이 되는데 저 멀리서 코뿔소가 다가오는데 대비하지 못해. 뻔히 아는데. 그런 개념에서 이제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둘 다 어려운 거야. 둘 다 어려워. 알지만 알아도 행동 못하는 게. 왜냐면 판단이라는 게, 이 주식시장에서의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확실한 게 있을 수가 없거든. 오죽하면 복잡이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틀렸다 그러면 완전히 깨지지 않게 어느 정도 고려를, 위험 요소가 고려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내분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실패했을 때 내 판단이 A라고 어느 정도 내려서 A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를 대비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지. 심리관리를 하는 앞 시간에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대비를 한다는 거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고. 다시 본질 가치로 온다. 결국 중요한 것은 훌륭한 기업을 찾아 성장 기간을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이다. 테슬라, 전기차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길어. 근데 잠깐 머물고 있어.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꼬꾸라지고 있어. 탈출할 거냐? 성장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10%, 20% 안쪽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50%, 60%, 70%될 때까지 성장하지 않겠어? 그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면 지금의 이런 경제 충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기업 잘하고 있잖아. 잘 만들고 공장 늘리고 있고 서로 세계 사람들이 서로 테슬라 사주려고 그러고 인도화지로 자율주행이라는 가치도 남아있고 성장 여력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이 하락기를 나는 버텨내겠다. 난 더 장기적으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이 좋으면 이 개념들을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쉽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고 기업이 애매해. 좀 흔들리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랜 기간 성장할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거다. 그래야지 이런 블랙스완, 회색코뿔소 이런 논리를 다 이겨먹을 수 있다. 그게 개인 투자자가 가진 장점이다. 시계열의 차이 보여주기 위한 투자 안 해도 되고. 모니시 파브라의 단토 투자. 요거는 요 책을 읽은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한번 볼까? 그러면 모니시 파브라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 제목의 책에서 얘기하는 게 단독 투자라는 개념이고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실이 거의 없는 투자 기회를 찾는 것.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 사실상 위험은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부를 창출하려는 노력이다. 단도란 인도 구자라트의 말로 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뜻이랍니다.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손실을 최소화한다. 시장의 변동에 일시적 악재로 저평가된 소수 종목에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한다. 이런 뜻이고 책을 요약해놨으니까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어. 인도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모텔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내밀하게 그 기준이나 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단독투자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발굴해내고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있지. 그런 얘기들이고 그 사람들이 느낀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단독투자라는 개념을 적용했을 때의 원칙을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서 100% 모든 걸 적용하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과 기존 사업에 투자 이런 것들은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이겠지. 그 다음에 쭉 보면 견고한 경쟁의 해자를 갖춘 사업에 투자. 확률이 높을 땐 가끔씩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라. 안전마진을 항상 추구하라. 워렌 버핏 얘기가 있는 절대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라. 적당한 가격에 팔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에 사라. 출구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입 전략이다. 네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살 때 결정된다. 그런 얘기야.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모두가 탐욕을 부를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울 때 탐욕을 부려. 투자 핵심은 어떤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성장할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그 우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찰리 먼거. 저평가된 기회를 찾는 것이 투자다. 저평가된 기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대상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마진의 본질적 기능이다.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우리의 삶은 사소한 것들에 헛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라. 똑똑하다보다 영리하다가 낫고, 영리하다보다 명석하다가 낫고, 명석하다보다 천재적이다가 낫고, 그 위에 단순하다가 있대. 그렇지. 가지치기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기회를 줄 때 가진 돈을 잔뜩 겁니다. 확률적으로 유리할 때 크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데는 베팅하지 않습니다. 최대 투자 비율을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목표한 부를 달성하는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한다. 켈리 공식은 따로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거야. 켈리 공식이 아빠가 볼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일회성 투자는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기대 수익을 비례한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일회성 도박에 몸을 거는 투자가 아니잖아. 장기적으로. 60, 80, 90 됐을 때까지 투자를 이어갈 거니까 반복적인 투자 활동에 있어서의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켈리 공식.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안정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게 사실 복리효과를 내는 길이고 복리효과가 결국 장기 투자에서는 이 승률, 투자의 어떤 효율성을 만드는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안정된 투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켈리 공식이고 그 와중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그 기회에서 기회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좋은 기회다. 그때 얼마만큼 비율을 투자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한 건데 일단 개념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워렌 버핏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몬시 파브라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고 차용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해서 자기와 한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했고 그 성과가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까지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괜찮다 좋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우리도 그 과정을 하는 거야. 여기도 있다. 매수를 고려하기 전에 확실한 탈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차크라 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주식을 매수했다면 현재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강력한 확신이 없는 이상 2, 3년 만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도해서는 안 된다. 투자 성공의 열쇠는 늘 본래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구 손실 실현을 전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영구 손실 실현이라는 게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하는 거지. 기다리면은 비용이 든다.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손실을 일으키는 자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인내심을 발휘할 기간은 2, 3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이때의 손실은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스승이다. 이 사람은 투자하고 2, 3년 이상 기다려준다는 거. 2, 3년 이상 기다려줄 때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2, 3년 기다려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절, 영구 손실 실현을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의 손실은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스승이다. 실수해서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 이거지. 우리에게는 수십 년 동안 투자 인생에서 만나게 될 무수한 차크라부 가운데 단 몇 개만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최고의 기회만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치기 좋은, 내가 제일 확률 높은 공에만 배트를 휘두른다. 여기서 차용한 것 같아요. 이미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같은 종류의 기업을 여러 보유할 필요는 없다. 정말로 뛰어난 투자 기회는 드물기 때문에 일단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붙잡고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한다. 핵심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자세히 파악하고 쓸데없이 많은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다. 공부 효율성 순서가 있었지. 같은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난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어야 한다. 뛰어난 투자 고수들, 투자 구루들은 철학적인 기준이 튼튼한 것 같아요. 그거가 아빠가 느끼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이 명확하고 나름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튼튼한 투자 기준도 안 만들어져요. 자기 무게중심이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투자 활동에도 그 힘이 옮겨갈 수 있는 거고. 아빠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놔야 중심을 잃지 않고 투자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경제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지만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삶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아빠가 써놨지. 경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가끔은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더 내실 있는 기준을 만드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같이 하니까 고려해서 들어주고 시간 된 것 같아. 5번째였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